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이해인데요. 재무제표 이해인데 저희 많은 경영자들이 우리 격리 담당자나 사무소를 통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류는 받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파악을 잘 못해서 그냥 또 잘 모르고 또 세무 조정을 하다 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 뜻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 이해에 대해 기본적인 공부했습니다. 재무제표 이해는 아주 쉽게 설명해서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숫자들을 성적표를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에 의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요. 그걸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도 필요하고요. 국세청에도 필요하죠. 은행에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기업이 괜찮은지 어떤지 또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구하는데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만국 공통의 공식 문서라서 경영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뭐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두 개가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을 제출하라, 재무제표 제출하세요라고 말하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차대조표는 회사의 재산 내역을 특지한 겁니다. 재산 내역입니다. 회사의 재산 내역은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있는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복식부기입니다. 복식. 복식은 뭐냐면 자금의 출처와 자금의 사용 내역을 맞춰보는 거예요. 자, 제가 제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온 돈이잖아요. 자금의 유입이죠. 회사라는 조직에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유입이 됐는가. 인풋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돈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이 들어왔으면 100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얼마냐. 그리고 존재하는 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 본다면 수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돈, 빌린 돈.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말하고요. 빌린 돈을 부채라고 말합니다. 부채는 우리가 쉬운 말로 봐서 빚이고요. 자기 자본은 내 돈이죠. 아까 투자 자금이라고 자기 자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수입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과 부채가 있다. 빚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 쓰고 있는 존재하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된 투자된 재산을 약자로 해가지고 자산이라고 말해요. 자산은 이제 돈이 존재하는 거죠. 돈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말하고 비현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동자산이라고 말하는데 비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기계장치들입니다. 부동산, 기계, 움직이지 않는 것들, 팔 수가 없는 것들, 당장 팔 수가 없는 것들. 유동자산은 현금을 말해요. 통장에 있는 돈들. 그리고 맘만 먹으면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원자재랄지 제공이랄지 제품은 언제든 원하면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대차대조표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고 두 개를 더하면 총자산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본의 유입은 유동부채가 있고 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기 자본을 더한 것이 총자산과 이퀄이 되는가를 맞춰봅니다. 그래서 한쪽을 대변, 변이 측면이에요. 차변, 또 측면이에요. 대변과 차변을 맞춰서 같다고 보는 것. 그럼 뭐가 같아야 됩니까? 총자산과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의 합계가 같은가 보는 거죠. 이걸 대차대조표로 합니다. 이 대차대조표가 현재의 재산 내역을 말하는데 대차대조표는 1년 365일 동안에 365장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산 내역은 매일같이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유동자산이 부동자산으로 비유동자산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빚을 갚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빚을 추가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경영상황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는 1년에 365일 동안에 365장의 대차대조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바뀌고 있으니까 뭐 하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업은 법인은 설립할 때 결산일을 택일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결산일을 택일하세요. 365일 하루를 날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은 12월 31일을 결산일로 잡습니다.
우리는 회계연도가 1년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으로 되기 때문에 연말 결산, 연말에서 딱 끊는 것이 서로 관리가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가 12월 18일까지 자기 생일날을 결산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귀찮고 해석이 좀 천천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남들이 해석하는 사람도 자세히 읽어봐야 되고 그래서 날짜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대차대표는 1년 365일 동안에 아까 이 재산 내역이 계속 변동이 발생하는 거고 그중에 하루를 특정일을 정하는데 그걸 결산일로 정해서 그날의 재산사항을 남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치, 5년치를 들여다보면 추이가 나오잖아요. 부채의 추이가 나오겠죠. 자기 자본의 추이가 나오겠죠. 고정자산의 비유동자산의 추이가 나오겠죠. 추이. 그리고 유동자산 추이가 나오잖아요. 추이가 나오는 추이를 보고 있으면은 경영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지가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대차대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한국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안 좋은 특징이에요. 빚을 많이 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요. 경향입니다. 한국의 경영자는 빚을 자기 돈보다 빚을 많이 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 부동산과 기계를 많이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동자산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고 자기 자본이 적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이 심화되면 좀 곤란해진다라는 생각을 대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게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는 수입이 얼마인가 사업 목적에 맞는 수입이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이에요. 수입이 얼마인가 수입 중에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가 직접 비용이 얼마인가 간접 비용이 얼마인가 영업 비용이 얼마인가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자 돈 영업 외로 들고 나가고 할 것이 얼마인가 등등을 하면서 그걸 계산해서 맨 마지막에 순이익이 얼마인가 순이익을 특정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법인세도 계산하게 되고 대외적으로 이익이 확정이 돼서 그 이익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처분의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아니면 이익 유보금으로 이익 잉여금으로 회사에 축적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1년이 결산됩니다. 손익계산서는 1년에 365장이 작성되는 게 아니고요. 365 팩토리얼이 작성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별 손익계산서 있어요. 몇 일자, 일자별 손익계산서 있을 수 있잖아요. 주차별 손익계산서 있을 수 있겠죠. 월별 손익계산서 있을 수 있겠죠. 분기별 손익계산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기 손익계산서 있겠죠. 연 손익계산서 있겠죠. 그리고 의도가 있어서 3월부터 7월까지 손익계산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정 월에서 특정 일부터 특정 일까지 손익계산서 있을 수 있잖아요.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손익계산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손익계산서는 기간이에요. 아까 말한 대차표는 특정 일이라고 했잖아요. 특정 일. 특정 일인데 손익계산서는 그렇잖아요. 기간 개념이거든요. 기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아까 회계연도라고 해가지고 결산일을 딱 하면 1년짜리. 아까 12월 31일로 결산일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차 1년차 연차 손익계산서를 당해 회계연도에 손일을 그 1년 동안에 발생했던 매출이 얼마다, 그 다음에 뭐 비용들이 어떻게 나갔다, 이익들이 어떻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도 추이를 보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익이 늘고 있는 것이 줄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면서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추이를 보면. 두 개를 묶어서 보면 이제 대차대표 손익계산 두 개를 묶어보면 재무제표를 형성하기 때문에 두 개를 잘 믹스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잘 엮어서. 출생은 서로 다르지만은 같이 엮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는 기업 체질 분석에서 이 두 개의 이 지표를 갖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장장과 회사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있다 없다. 영업이익이 있다 없다. 영업이익이 뭐냐면 직접비를 뺀 나머지가 얼마냐는 거죠. 직접비라는 건 재료비, 인건비, 경비랄 기본 경비, 사업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 있잖아요. 그걸
다 빼고 나서 얼마 남았는가. 그래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회사의 어떤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 지표이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올해 이익률이 몇 %예요? 이익이 얼마요? 라고 말할 대표 명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은요, 한계이익이라는 용어도 있고 매출 총이익이라는 용어도 있고 아까 영업이익이라는 용어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그 경상이익도 있고요. 세전순이익도 있고 세후순이익도 있어요. 세전이라는 건 세금을 법인세를 내기 전에 순이익을 말하고 세후순이익은 법인세 내고 나서 순이익을 말해서 이 이익이라는 단어의 숫자가 한 7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이야기할 때 뭐 이익률이 얼마예요? 이익이 많아요? 적어요? 몇 프로예요? 작년 몇 프로, 올해는 몇 프로라고 할 때 숫자가 뭐로 말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국공통 쓰고 있는 단어가 경상이익이에요. 경상이익으로 이제 보통 남에게는 대외적으로 저희 회사의 순이익이 얼마입니다. 이익이 얼마입니다.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경상이익 기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저희 회사 이익률이 3%입니다. 5%입니다. 7%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은 경상이익률이 3%, 5%, 7%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일반적이지 않고 싶으면 단어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전 순이익 얼마 이렇게 세후순이익 다 이렇게 기록해주면 그 이익을 말하는 거죠. 뭐 아까 영업이익 얼마랄지 뭐 이게 써주면은 뭐 그걸 정확히 말해주는 건데 그거 없이 이익 이런 이익률 이렇게 말하면 이거 무슨 얘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경상이익을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다. 일반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하튼 뭐 이게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나오고 남는 게 얼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추이도 볼 필요가 있고 현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많은 경영자들이 이런 숫자를 좀 잘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영자들이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요. 잘 난 몰라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세무사한테 맡겨놔 버려요. 세무사는 1년에 한 번, 분기 한 번씩 이게 동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부가세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이렇게 분기 한 번씩 말해주고 그걸 별로 말 안 하다가 이제 드디어 연말 1년에 한 번 결산해가지고 결산세 세무 조정 딱 해가지고 책자 만들어가지고 줄 때 한 권 주는데 두툼하니까 뭐 보기도 어렵고 해서 넘어가서 내용을 모르는 게 참 많거든요. 결론을 말할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판단입니다. 우리 세무사를 도와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한 달에 한 번씩 월 1회예요. 대차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받는 것. 이게 세무사 돕는 일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회사의 대차별 손익계산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비교할 수 있다. 우리가 그 경영 실적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 달에 세무사가 전문가가 다 이게 빈칸 메고 숫자로 딱 동일한 양식으로 숫자를 딱 나한테 보여주게 되면 엄청 또 관리가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무사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요. 법적으로 세 달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영수증과 비용 처리된 모든 것을 세 달에 한 번씩 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달 중에 두 달은 놀아요. 할 일이 없어서. 한 달 되면 뭐 나쁜 말로 박이 터져요. 밤새매요. 그러니까 쪼개서 주면 놀 때 천천히 한 달짜리 딱 해놓고 선불만 나오면은 금방 야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업체들 귀찮아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아서 마감 날짜 언제까지 주세요? 주는데 그것도 밀어주고 그러니까 전부 이제 박치기 다 해서 한 세무사 사무실이 거래하고 있는 거 관리하는 업체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1시에 서류가 다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거래하는 세무사와 잘 상의해가지고 월다이로 이렇게 틈틈이 한 달에 한 번씩 서류도 줄 거 달라가면 줄 거 딱 주고 정리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도 받고 내용도 한 달에 우리 경영식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세무사 사무실을 돕는 일이면서 또 실제 경영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무제표 이해에 대해서 관심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있다면 그것은 공식 자료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다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된 모든 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는 공시가 되기 때문에 다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모든 업체는 맘만 먹으면 자료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분석할 수 있는데 그 분석을 5대 지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00대 지표가 있고요. 1000대 지표가 있고요. 100대 지표가 있고 30대 지표가 있고
10대 지표가 있고 5대 지표가 있고 3대 지표가 있고 1대 지표가 있어요. 1대 지표는 뭐냐면 수익성을 말해봐요. 수익성을 말합니다. 2대 지표는 수익성과 그다음에 활동성, 유동성과 그다음에 활동성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5대 지표가 수익성, 지불 능력, 활동성, 지구력, 성장성을 말하고 있는데 지불 능력을 저는 기업 체질분석에서 지불 능력이라고 말하고 다른 책자에 보면은 유동성이라고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유동성과 지불 능력은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수익성, 유동성, 활동성, 지구력, 성장성인데 이게 5대 지표예요. 5대 지표인데 등수가 1등, 2등, 3등, 4등, 5등이에요. 3대 지표로 그러면 1대 지표 그러면 수익성, 3대 지표 말하면 수익성, 유동성, 활동성. 그렇죠? 5대 지표 그러면 플러스 2, 지구력, 성장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5대 지표. 많은 사람들이 지표 연구를 했는데 1대 지표나 3대 지표는 약간 오차율이 커서 기업을 하기 어렵지만 5대 지표 되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10대 지표나 30대 지표, 50대 지표의 결과하고 5대 지표 결과가 이퀄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더 할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5대 지표로 국제 표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한달지 기업의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는 5대 지표로 합니다.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 지표는 수익성이 수익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의 공식에 약간의 분자분모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 개념은 수익성은 분자가 매출액이고요. 분모가 총 비용입니다. 매출액 나누기 총 비용. 그러면 매출액과 총 비용이 똑같으면 1.0이 나오겠죠. 1.0은 본전이다 그 말이에요. 총 비용 쓴 돈하고 매출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익률이 1.1%라면 이익률이 1%라면 아마 총 비용 나누기 총 수익을 해버리면 1.01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5%라면 1.05쯤 나올 것 같아 보이고 수익률이 10%라면 10% 남았으니까 1.1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수익성 지표는 1보다 크면 정상으로 보는 거고요. 1보다 적으면 쓰는 말로 적자예요. 적자는 문제 있다고 봐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수익과 지출의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익성 지표는 적자나 흑자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큰 적자와 작은 적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자는 문제 있다고 봐요. 적자는 문제 있다. 이게 수익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불 능력은 회사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하고 현금성 자산, 유동자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유동자산이 5억 있는데 총 부채가 10억 있다. 부채가요. 그러면 지불 능력이 좀 안 좋겠네요. 지불 능력이. 왜? 빚이 10억인데 유동자산이 5억밖에 없으면 갚으려면 5억 모자라잖아요. 그럼 못 갚잖아요. 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불 능력은 분자가 유동자산이고요. 클수록 좋으니까 유동자산을 분자라고 부채를 분모로 합니다. 1대1이다는 말은 빚과 유동자산이 같다는 말이니까 뭐 갚아낼 수도 있겠네요. 뭐 감당할 수 있겠네요. 1보다 크면 넉넉한 여유가 좀 생기겠죠. 1보다 적으면 좀 빡빡하겠네요. 2.0이 넘어가면 지불 능력이 2점 넘어가면 넉넉합니다. 빚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빚 독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이 넘어가면. 반대로 0.5 밑으로 내려가면 지점장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기는 계속 돌아오고 연장은 계속 해야 되고 금리는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 지불 능력은 1.0이 기준에서 2.0 이상이면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0.5 미만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0이 하나의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성은 매출액과 총 자산의 비율입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숍을 내는데 투자 금액, 총 자산, 투자된 총 금액이 1억을 투자했어요. 1억 들어가고 투자했는데 연 매출이 1억 했어요. 그럼 뭐죠? 투자된 것만큼 매출했으니까 건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억을 투자해서 커피숍 해놓고 연간 매출 1억밖에 안 되면 어떤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투자금을 1억 투자했는데 매출을 10억이나 해버리잖아요. 와, 엄청 부진하게 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활동성이에요.
그래서 활동성은 분자를 매출액으로 잡고 분모를 총 자산으로 잡아요. 총 자산이 크면 거기에 비례해서 총 매출도 커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들어갔는데 사업의 총 자산 이퀄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차대표 보면은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을 더한 것 그게 총 자산이잖아요. 총 자산이 회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파워거든요. 내 돈 플러스 사업 미천이 되는 거잖아요. 미천이 크면 당연히 매출도 큰 매출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매출액, 분모가 총 자산. 한국은 이상해가지고 이상하다는 것은 누가 의도한 건 아닌데 분석해 봤더니 평균값이 1.0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평균값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부분의 회사가 우리가 검토하는 회사에 거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대부분의 회사가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자기들이 총 자산 일부러 통제하지 않죠. 총 매출 일부러 통제하지 않죠. 노력하잖아요. 사람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연말되었고 결산에서 딱 보면요. 총 자산의 숫자하고 총 매출 숫자가 비슷하게 나와요. 똑같게 나와요. 마치 서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1.0이에요. 1.0 나와요. 그래서 평균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회사 1.5나 2.6 나오잖아요. 이야, 그 사장님 정말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평균 1.0인데 남들 다 1.0밖에 안 하는데 1.5나 2.0이 나오잖아요. 와, 그 사장님 부지런하다.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구나 해서 사장님을 존중해줘요. 반대로 0.5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늬만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 안 하는 거예요. 명함만 갖고 있는 거예요. 0.5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요.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회사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자산. 비업무용 부동산과 비업무용 자산은 뭐냐면 회사 재산을 구성하고 있지만 매출 발생의 기여도가 빵점인 거. 전혀 관계없는 거. 그걸 회사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덩치만 커 보이지 뭐 이렇게 매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활동성은 1.0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평균값이에요. 그 숫자 높으면 높을수록 사장님께서 사업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찌보면 활동성은 사장님 평가 지표예요. 어떤 평가 지표냐? 사장님이 그 사업 전념하고 있어요? 올인하고 있어요? 그 평가 지표예요. 사장님께서 올인하고 있으면 총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출로 발생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장님이 사업에 관심이 없으면 뭐죠? 자산 혹시라도 줄까 걱정이 나가니까 꽉 이게 가지고만 있는 거죠. 가지고만 있고 매출도 별로 발생하죠.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활동성입니다. 네 번째가 지구력인데요. 지구력은 부채 비율을 말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말해요. 자기 자본이 5억인데 빚이 10억이면 부채 비율이 20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10억인데 부채가 40억이 되면 400%가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의 뜻은 자기 자본과 부채를 비교해서 보는 것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아쉽게도 수익성, 지불 능력, 활동성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게 평가했는데 부채 비율은 클수록 안 좋게 평가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안 맞잖아요, 균형이. 그래서 역수로 바꿔요. 부채 비율의 역수. 1 나누기 부채 비율 하면 부채 비율이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능력은 자기 자본을 분자에다 놓고 부채를 분모에다 놓는 거예요. 부채 비율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 부채 비율은 아주 옛날 IMF 이전의 대한민국에서는 400%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건강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IMF를 지나면서 200%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국의 기업에서 은행권에서 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로 통제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어요. 건강한 기업, 선진국의 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라고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삼성전자랄지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랄지 A급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보통 50% 미만이에요. 뭐 35%, 40% 정도에 머무는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쓰는 단어가 이렇게 말해요. 100% 진짜 건강한 회사는 100% 미만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한 70% 되면 괜찮지 않을까? 더 나서 50% 미만이 되면은 뭐 부채 비율에서는 거의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기업은 부채 비율이 200% 정도 된다는 거죠. 역수로 말했으니까, 역수라고 했으니까 다시 그것을 꼭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력이 0.5가 200%거든요. 그렇죠? 지구력이 0.5 밑으로 내려가면은 빚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부채 비율이 지구력이 1.0이 되면 똑같다는 말이 100%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되는 거죠. 1.0을 목표로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말은 2.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 부채 관계에서는 해방됐네요. 거의 문제가 없는 회사다. 무차입에 가까워지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구력입니다. 부채가 문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빚이 많으면 못 견디죠. 그래서 IMF 됐을 때 대한민국의 빚 많은 회사, 빚 많은 게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500% 넘어간 회사에 한 70% 정도가 매우 어려워졌었고요. 800% 넘어가는 회사의 99%가 부도났고요. 1500% 넘어가는 회사에 100% 부도났어요. 100%는 아니게 99.99999%가 부도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보철강의 회사는 부도가 났는데 부채 비율이 1000%였어요. 1000%. 거의 대한민국 1등, 거의 세계 1등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한보철강이. 그때 당시 분위기상은 빚 많이 내는 것이 경영 능력을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시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구력입니다. 마지막 성장성은 자기 자본이 순자산이에요. 내 돈이에요. 아까 부채 뺀 것 전체 총 자산 중에서 부채를 빼버리면 자기 자본 나오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그 내 돈이 매년 얼마 늘냐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얼마 늘었냐는 거예요. 작년에 자기 자본이 얼마였고 올해 자기 자본이 얼마냐는 거예요. 작년 것, 올해 것 비교해 보는 거예요. 10% 늘었다, 20% 늘었다, 30% 늘었다. 그게 성장성이에요. 그게 이제 내실 성장성이죠. 외화 내비는 뭐냐면요. 겉보기에 빚을 엄청 많이 내버려고 빌딩 사고 땅 사고 막 하면 남보기에 회사 엄청 커 보이지만 다 빚덩어리면 그건 내실이 아니잖아요. 외화 내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빼고 부채 다 빼고 순자산, 자기 자본만 가지고 따진 것이. 자, 5대 지표를 각각이 이제 평가하다 보니까 1.0이 대충 기준선이 돼요. 1.0 기준 참고로. 그래서 계산해서 5개를 공평하게 5대 지표라는 5대 지표를 공평하게 봐서 5개 숫자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5로 하면 평균점이 나오거든요. 평균 나오는데 그 평균점이 0.6 미만이 되면은 이 사실상 부도 상태예요. 이 경영 재무적인 관점을 봐서 그 기업은 정상 기업이 아니에요. 누가 돈이 많아서 누가 물주가 있어서 꽉 잡아주니까 안 망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경영상으로는 정상적 경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0.6 미만이에요. 0.6에서 0.8이 되면 부실 기업이에요. 그리고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0.6에서 0.6 미만은 이건 거래하지 마시오. 이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거 말도 안 이거 기업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다. 우리는 정상으로 취급하지 못해요. 0.6은. 미만은. 0.6, 0.8은 상태 악화 중이에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요. 같이 거래하기에 겁이 나요. 파트너 잡기 겁이 나요. 조심해야 돼요. 왜? 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신 0.8에서 1.0이 보통 기업이에요. 일반 기업들이 평균 0.9예요. 그래서 보통 기업, 0.8에서 1.0이 보통 기업이에요. 근데 1.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량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5대 지표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해줘요. 5개의 평가가 1.0이 넘는 기업은 부도 가능성 없음 이렇게 봐요. 우량 기업이니까, 우량이니까 보통은 우량인데 한마디 좋은 말 해줘야 돼요. 부도 가능성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맘 놓고 거래하세요. 함께 윈윈 하세요. 그렇죠? 1.2가 넘어가면 드디어 뭡니까? 국내 최고, 세계 최고라고 재무적 관점에서는 안정권에 들어가요. 안정권에 들어가요. 재무적 관점에서 안정권에 들어가요. 1.2가 넘어가죠. 1.4가 넘어가잖아요. 1.4가 넘어가잖아요. 1.4가 넘어가면 어떤 회사 잘못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2.8 나와버리고 5.0 나와버리고 그래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2.0 이렇게 1.4가 넘어가잖아요. 1.4 넘어가면 재무적 관점에서 기업 체질 관점에서는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 인정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가 엄청 경영 잘한다 자료 구에다가 계산 기준으로 하면 1.47, 1.41, 1.39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매우 많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2만 넘어가도 우리는 더 크게 분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2 이상 월드 베스트 수준,
1.0 이상 우량기업, 0.8에서 1.0을 보통기업, 그리고 0.8에서 0.6을 실적 악화 중인 우려가 되는 기업, 부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렇죠? 0.6 미만은 사실상 부도 상태. 이게 공식적 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기업,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기업 이 평가를 간이평가 간단하니까 꼭 주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회사의 수준이 0.2씩 매년 올라가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수준이 0.8이 나오잖아요. 내년 0.9가 되고 그 다음에는 1.0이 되고 그 다음에 1.1이 되고 그 다음에 1.2가 되고 그러니까 0.2씩 올라가도록 재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업 체질 분석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질문이 뭐였어요? 적자 안 내는 비법 이렇게 말했어요. 손익분기점은 손해와 이익을 나누는 매출액을 손익분기점 매출액인데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고정비 나누기 한계익률이에요. 한계익률이라는 단어가 어려웠고 이해가 안 되면 영어 단어가 더 우리한테 다 이렇게 더 이해가 확 와닿아요. 마진율 이렇게 말해요. 마진율. 마진이 한계이익이에요. 고정비 나누기 한계익률을 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이 나오는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본전되는 매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말해볼게요. 어떤 회사가 현재 매출액이 있는데 내년에 경기 2024년 경기가 올해보다 10%는 안 좋을 것 같아요. 10% 안 좋다는 말이 매출이 안 늘 것 같아요. 10% 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회사의 경영실적이 본전이라고 합시다. 매출과 손익분 매출이 이퀄이에요. 똑같아요. 내년에 매출액이 10% 감소될 게 예상된다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20% 30% 낮추는 활동을 하면 내년에 흑자납니다. 그 말이에요. 본전되는 매출액을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정비를과 분자니까 비례해줘야 돼요. 그렇죠? 저는 컨설턴트로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회사의 고정비는요. 분석 검토해보면은 경영자가 결단만 하면 30% 줄일 수 있어요. 고정비는요. 현재 쓰고 있는 고정비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잘 분석해갖고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면 30%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손익분기 매출 30% 내려가요. 손익분기 매출 30% 내려간다면 올해 대비해서 매출액이 30% 감소해도 경영 수익성에 대한 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로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년 매출액이 지금부터 50% 내려갈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손익분 매출액을 50% 낮춰야죠. 반대게 낮춰야죠. 그러면 고정부터 30% 낮추는 대신 한계익률 있잖아요. 마진율을 올리는 활동을 좀 해야죠. 어떤 회사를 갔더니 그 회사는 제품별 한계익률이 다 달라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요. 그러니까 복합 구색을 갖춰야 되는 명분에서 사다가 네텔이라고 하나요? 이름표만 바꿔가지고 판매하는 물건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꾸로 됐더라고요. 비싸게 사다가 싸게 팔더라고요. 구색 갖춘다고.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상식적으로는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구색을 갖추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갖춰야 되겠는데 산에 상에 골라니까 이제 누가 시켜서 했는데 뭐 소량이니까 단가가 좀 비싼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자기 OEM 줘가지고 가져다가 세트를 구색을 맞춰서 적자 품목이 되더라고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회사로 봐서 한계익률이 평균 한계 낮을 거죠. 그것을 과감하게 삭제해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그렇잖아요. 제품마다 한계익률이 높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낮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품목과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한계익률이 안 좋은 것을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해버리면 대여제는 명분은 조금 약해지는 종합이라는 단어 빼야겠네. 이제 종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개선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계익률을 올려주고 고정비를 낮춰주면 소비비 매출액을 관리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고정비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한계율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자가 결단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안 하고 싶거든요. 고정비 안 찌르고 싶거든요. 그렇죠? 한계율 조정을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말해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떤 회사 적자를 봤다. 사장님께서 올해는 반드시 깊이 있고 적자를 봐야겠다고 결심하셨구나. 이렇게. 왜냐면 방법이 없어서 한 거 아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뭐 흑자 내야겠다 의지가 없고 차라리 적자 보더라도 난 조정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색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 말을 바꿔서 손익분기 매출액은 사장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높낮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다. 제일 좋은 케이스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면 손익분기 매출에도 그 범위 안에서 잘 조정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BSC 마지막인데요. BSC는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경영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경영자는 재무 관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이 재무적 관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매출액에 대한 단어, 뭐 이익에 대한 이야기들, 원가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가 재무 관점이에요. 현재에 대한 거니까 현재 실적에 대한 거, 단기에 올해 경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올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서 재무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말고 미래를 내다본다면 재물을 만들어주는 뿌리가 뭡니까? 고객이거든요. 고객이 있어야지 매출도 발생하고 고객의 인정을 받아야지 이익률도 보장이 되고요. 그렇죠. 고객이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줘야지 브랜드 가치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고객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단기 성과를 위해서는 재무 관점에서 활동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다시 말해서 매출액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정할 것인가, 올릴 것인가,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적 활동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 해의 재무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는 활동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고객 만족도 올리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근데 고객 관점 활동을 하려고 보니 고객은 따지는 게 평가지표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품질, 저원가, 단납기에 고객은 너무나 민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보다 고품질로, 남보다 고품질로, 남보다 저가격으로, 남보다 저가격으로 가격, 경쟁력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남보다 고품질로, 그것을 품질 경쟁력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남보다 단납기로 즉시 대응하는 거. 그 납기 경쟁력. 이 세 가지가 고객 관점에서 되게 관심 있게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한 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양산하고 항상하는 물건이 그 유지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 활동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고품질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단납기가 보장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보다 매우 효율 관리가 잘 돼가지고 저원가, 낮은 원가가 가격 경쟁력이 보장됩니다. 보세요. 이걸 하라는 게 프로세스 관점이에요. 프로세스 관점 바꿔서 일 잘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잘할까? 품질 좋게 만드는 것과 그렇죠. 납기 싸게 빨리 싸게 좋은 물건을 싸게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쭉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라. 이게 프로세스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는 것이 뭐냐?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목이. 누가요? 사람이 하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하거든요. 프로세스 하는 게 누가요? 사람이 하잖아요. 품질에 대한 기준 누가 정해?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눈높이가 꽝이면 안목이 없으면 이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결국 인재 양성해야 되겠구나. 사람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전부구나. 그래서 사람이 경쟁력이다. 사람이 회사다. 맨파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학습과 성장 관점 이렇게 말해요. 어찌 보면 고객 프로세스 학습 성장 관점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준비가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현재 실적도 좋겠지만 미래 실적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재무 관점은 유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고객과 프로세서 학습 성장 관점은 무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잘 준비해야지 될 거 아니냐 해서 아까 말했던 앞에 대차대표 손익계산서를 뭐라고 하냐면은 스코어 카드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재무제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손익계산서 대차대표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로 바꾸면은 스코어 카드예요. 스코어 카드. 골프 치러 가도 스코어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구장에 가도 스코어 보드가 있잖아요. 스코어 점수표 있잖아요.
회사의 경영 성적표 있잖아요. 이게 스코어 카드예요. 스코어 카드? 스코어 카드 뭡니까? 퇴차대표 소유께서 재무제표를 말해.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스코어 카드가 100% 재무 관점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 관점, 성장 관점을 잘 믹스해서 조화롭게 관리해라 해서 밸런스 스코어 카드예요. 밸런스가 균형 잡힌 스코어 카드. 단기만 보지 말고 장기도 보고, 그렇죠? 유형만 보지 말고 무형도 보고 그것을 관리하라. 그게 이제는 바람직하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BS의 내용들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 끝이네요. 이런 공부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다음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질문 9가지 말했었잖아요. 그 9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가장 적합성이 제일 높은 컨설팅 기법 한 가지씩을 매칭시켜가지고 공부했었고, 이것 말고 이제 이것저것 했었고, 또 사실 우리 그 정충시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그 기업 사례도 설명했는데 아주 감동적인 매우 유익한 사례.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요, 좀 더 그런 성공,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좋은 그런 성공 사례를 중간중간 이렇게 좀 잘 매칭해가지고 이론과 제가 강의하는 이론도 각각 사례 설명을 많이 해서 너무 이게 딱딱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지만, 그렇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좋은 사례들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오늘 종합정리에 대한 종합 강의 시간도 다 됐고 촬영까지 마쳤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마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